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023년 1월 3일 미중 사이에 새로운 세계대전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일은 무슨 날일까요?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그 결과에 의해서 새로 구성되는 상하 양원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3일 이전에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있을까요? 2022년 가을에 10월 혹은 늦어지면 11월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자 대회 이른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걸 통해서 시진핑 황제 체제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중국은 지금 황제가 당을 지배하고 당이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가 인민을 지배하는 그러한 일사불란한 체제를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마구 치닫고 있습니다. 그 마구 치닫는 그 시스템이 황제의 말하자면 그 전체주의적 지배에 도달하는 시점이 바로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자 대회입니다. 이런 체제는 당연히 체제 강화를 위해서 외부와의 긴장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자면 지정학적 도발과 그리고 미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부를 단속하고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내년 내내, 2022년 내내.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2022년 11월 중간선거가 있고 1월 3일부터 새로 구성되는 상하 양원이 돌아갑니다. 지금 보면은 11월 중간선거에서 MTR 동맹이 대승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이 공화당 쪽이 압도적 절대 다수당이 될 것이고 상원은 3, 4석 정도 차이의 절대 다수당이 될 거로 봅니다. 지금은 50대 50인데 약 52대 48 혹은 53대 47 이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는 이 법률을 정해서 중국을 맹폭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겉으로 보면 반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중 조치가 상당히 저강도입니다. low intensity입니다. low intensity라고 표현하죠. 저강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강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이든이 행정부 가지고 있고 글로벌리스트와 민주당이 행정부를 갖고 있고 동시에 상하 양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하 양원이 MTR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그래서 그 MTR 동맹이 2023년 1월 3일부터 상하 양원을 운영하기 시작을 하면 법률로서 중국을 맹폭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가 저항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 흐름을 알아서인지 월스트리트는 이미 중국과 이혼 수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제 상장회사 그리고 또한 사채 모집, 그러니까 회사채 모집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걸 준비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이러한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마주오는 두 개의 열차로서 대충돌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023년 1월 3일부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마주오는 열차가 충돌하게 될 텐데요. 먼저 중국에 있어서 이제 황제 체제가 어떻게 강화될 것인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제 체제는 당과 국가에 대한 황제의 무한 지배 권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2018년 제13차 전인대에서 헌법 수정을 통해서 이미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이 수정된 헌법이 이제 2024년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황제 체제로 실현되는 겁니다. 이 헌법 수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으스스합니다. 우선 첫째, 국가감독위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수처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전면적인 그러한 기구를 헌법에 박은 걸 뜻합니다. 공수처는 저게 위헌인 까닭이
헌법 체계가 공수처와 같은 조직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끈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헌법에 공수처보다 한 100배쯤 더 공수처스러운 거를 만든 겁니다. 이게 국가 감독입니다. 상시 사정 체제죠. 사정이라는 이름의 숙청을 항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또한 헌법 전문에 시진핑 사상을 추가했습니다. 시진핑이 말하자면 모택동급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석직을 항상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중국 공산당 및 그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중국 공산당 및 그 리더십이 중국을 이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그전엔 헌법 전문에 있었거든요. 이 헌법 전문은 그런데 이게 법률적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이 헌법 수정을 하면서 헌법 본문에 이게 굉장히 앞에 나오는 조항, 1조인가 2조인가 3조쯤에 저게 들어가요. 중국 공산당 및 그 리더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당제가 반헌법이란 소리예요. 중국에서 공산당 아닌 다른 정당 만들면 그건 반헌법이다. 즉 중국을 일당체제 국가로 규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시진핑의 연설에서도 드러나는데 시진핑이 뭐라고 말했냐. 정부, 군, 민간, 대학, 북, 남, 동, 서, 중앙 이 모두 당이 이끈다. 전면적 당의 지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당은 황제폐하께서 전면적으로 지배하십니다. 저 시스템으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당화한 거예요. 공산당을. 중국 공산당을 사당화했습니다. 시진핑이. 세계 제조업의 센터이자 세계 2위의 GNP이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를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고 그 공산당에 대한 황제 지배 체제를 더 강화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배팅을 한 겁니다.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게 마피아 자본주의거든요. 마피아 자본주의가 원래는 한 30년 전쯤에 1990년경에 우리의 시장 중심 체제로 이렇게 개혁을 했었어야 돼요. 왜 1990년을 얘기하냐? 우리가 시장 중심 체제로 전환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 초에 결정된 일입니다. 1979년입니다. 우리의 1979년 수준이 중국의 1990년경 수준입니다. 그때 전환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전환 안 했다고요. 그럼 그 30년 동안 어마무시한 성장을 이뤘는데 그 성장이 아주 부패한 관시 마피아 자본주의, 대장동 자본주의로 전부 나눠먹기가 된 거예요. 그 중국에 뭐 좀 힘 좀 깨나 쓴다는 한 100여만 명 이상이 거기에 줄줄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개혁도 못 나와요. 개혁도 못 나와요. 한 30년 동안 엮여 있으니까. 이러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정하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 사정, 상시 숙청체제 딱 걸어놓고 황제가 등장한 거예요. 그걸 힘으로 삼아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등소평이 심어놓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서 시진핑 때 악마적 형태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요새 중국이 좀 착해져 있는 척 해요. 뭐 왕이 같은 사람 얘기가 앞으로 좀 전랑 외교, 이렇게 싸움꾼 일이 늑대 외교 안 하겠다. 이제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뭐 부드럽게 하겠다. 이런 식의 시그널 나오고 또 신강 위구르에 대한 국제 비판이 거세지니까 뭐 신강에 있는 당서기를 바꾸고 뭐 이런 겉으로 몇 가지의 조치가 있는 듯하지만 저 2018년 헌법 수정에서부터 나타난 저 큰 그림은 안 바뀐다고요. 왜 그러냐? 저 그림이 그냥 시진핑이라는 한 인물이 그냥 튀어나와서 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저 그림이 30년 묵은 그 전부터 따지면은 40년 묵은 거고요. 중국 개혁개방부터 따지면
중국이 밥술이나 먹고 살게 된 1990년부터 따지면, 그리고 미중 밀월이 본격화된 1990년부터 따지면은 30년 미중 밀월 아래서의 관시 대장동 자본주의, 관시 공산당 마피아 자본주의가 저렇게 귀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중국 저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도 세팅 끝났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추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히스패닉 민주당 지지율이, 그전엔 민주 대 공화가 6대 4, 히스패닉이 한 40%쯤 공화 지지하고 60%쯤 민주를 지지하는데 지금은 5대 5로 나타납니다. 히스패닉이 저렇게 5대 5로 가버리면요,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무당파에서 공화 민주 지지율이 저게 비슷했었거든요. 45대 27로 벌어졌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저 표밭을 구성하는 주요 집단, 저걸 그냥 데모그래피라 그러는데, 데모그래피가 바뀌어버렸어요. 저기가. 내년 중간선거에 미 하원 435명 전원이 다 다시 뽑히죠. 미 하원은 2년마다 다시 뽑으니까.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221명, 공화당이 213명입니다. 과반은 218명입니다. 즉 공화당 입장에서 과반 도달하는데 5석이면 도달하는데 5석이 아니라 지금 수십 석을 이길 것 같아요. 5, 60석 이상 이길 것 같다는 전망 나오고 있어요. 미 상원은 6년입니다. 임기가. 그래서 2년마다 있는 선거죠. 미국의 선거가 중간선거, 그 다음에 대선, 총선거, 중간선거, 총선거, 이렇게 총선거는 여러 개 다 하니까. 그래서 선거가 2년마다 있으니까 임기가 6년이니까 상원이 클래스가 1, 2, 3로 나눠져 가지고요. 클래스 1, 제1반은 뭐 요번에, 그 다음에 제2반은 2년 후에, 제3반은 4년 후에, 6년 후에는 다시 제1반. 이렇게 해서 클래스 3소로 나누는데 내년에 클래스 3 34명입니다. 민주가 14명, 공화가 20명입니다. 공화가 과반을 하려면 한 명만 더 이기면은, 기존 거 지켜내고 한 명 더 이기면 과반이 됩니다. 주지사가 내년에 36명이에요. 50개 주 중에 36명인데 민주가 16, 공화가 20인데 저 공화가 많이 밀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MTR 동맹, 마가 트럼피즘 리퍼블리칸 공화, 마가 트럼피즘 트럼프주의 공화, 이 셋의 동맹, 이 MTR 동맹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민주당 참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최근에 그 버지니아 선거, 뉴저지 선거에서 우리가 이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해져 있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죠. 1981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 지네릭 밸럿이라 그래서 당 지지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941년 당 지지율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10%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그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자리 숫자로 앞서고 있는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또 일반 조사도 아니고요. 이 좌파 조사 중에서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꼽히는 워싱턴 포스트 ABC 여론조사입니다. 공화 51, 민주 41입니다. 살벌합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상원에서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조지아 같으면 허셜 워커, 이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죠. 허셜 워커가 민주당의 현역을 49대 48로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지금 선거 지금 1년, 11개월 남았는데 벌써 리드 시작한 거예요. 네바다에서는 아담 락살이라는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의 현역 상원의원 48대 42로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런 거 더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공화가 53석쯤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화가 23석, 민주가 11석, 34 중에 그 정도로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화가 한 3, 4석 앞서지 않겠냐. 선거 끝나면 상원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겁니다. 저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11개월 남았어요. 근데 벌써 흐름이 저래요. 여기 보면 이제 더 힐은 아시다시피 더 힐은 저기 그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쪽의 고급 기관지입니다. 여기서도 더힐 제목 그거죠.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당 지지율에서 10%포인트 앞서고 있다. 그 다음에 공화당이 2022년 선거에서 아주 그냥 그 대대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공화당 측 그 낙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뭐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 중에 한 분, 미네소타 탐 에머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최대 70석까지 상실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 현역 의원들, 이제 내년 중간선거에서 나오지 마시든가 아니면 나오면은 패배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의 그 무슨 교통인가 무슨 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 맡은 위원장들은 보통 은퇴를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 23인가 24명이 은퇴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아마도 이 은퇴 밝힌다는 사람이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가면은 한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이든 지지율은 40% 안팎까지 하락했고요. 하락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국경, 아프간, 물가, 유가, 그 다음에 CRT 세뇌 교육, 그죠? 어린애들한테 그 노예제도와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의 핵심 원리이다. 이것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세뇌하는 거. 너 백인, 너 죄스러운 거 느껴야 돼. 이렇게 죄책감을 세뇌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미크론 지금 대응, 이런 게 그 오미크론 대응 실패죠. 이게 이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모 세뇌 탈출은 아마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제일 먼저 이 백신, 그 mRNA 방식, 파이자, 모더나 방식 굉장히 좋은 거니까 빨리 입도 선매해라. 그 이제 작년 늦 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른 봄까지 혹은 올해 늦 겨울까지 문재인 정부 안 움직였었죠. 무려 한 11개월 안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국력이 있고 또 이재용 삼성 회장 같은 사람들의 커넥션이 있어서 물량을 많이 떼왔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산을 그러니까 CMO라 그러죠.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떼올 수 있어가지고 지금 늦게 움직인 것 치고는 뭐 한 3, 4개월 손해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또한 제가 작년부터 지금 그 머크나 파이자 같은데 치료제, 경구 치료제, 먹는 알약 치료제 그거 잘 되고 있다라고 그 임상 실험 들어갈 때 얘기했었고 그거 입도 선매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했다가 일본은 200만 회분을 했는데 우리는 뭐 몇만 회분밖에 못하는 그런 지금 참사를 일으켰죠. 저게 이제 비슷한 참사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두 가지를 안 했어요. 하나는 검사 키트를 한 3억 개에서 5억 개 정도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검사 키트를 제대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트럼프는 같으면 했죠. 그걸 예측을 못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내가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죠. 트럼프는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백신 개발사한테 막 1조 5천억, 2조씩 선금으로 돈을 질렀다고요. 트럼프는. 입도 선매를 했다고요. 그러면 알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알약도 미국 정부가 개발사들한테 입도 선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입도 선매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 수급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미크론 대응에 대한 이제 대응 실패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트럼프 때랑 너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게 쌓여가지고 지금 미국 정치가 쓰나미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그게 문제죠. 우리는 이제 4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2022년에. 이 쓰나미가 닥쳐서 미국은 2022년 중간선거 쓰나미가 닥쳐서 MTR, 마가 트럼피즘 공화당이 연방 상하 양원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뭐 주지사, 그 주의회 장악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
요새 이제 추세가 뭐냐면 그 다운 밸럿, 그걸 다운 밸럿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투표지가 큽니다. 투표지가 커갖고 위에는 뭐 연방 쪽을 투표는 아니고 아래 내려가면 이제 주정부 쪽, 그 다음에 더 아래 내려가면 카운티 레벨 이렇게 해서 이 연방 아래쪽, 그러니까 주와 카운티 여기를 다운 밸럿이라고 불러요. 이 다운 밸럿에서 미국 그 공화당이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 트럼프가 쟤들이 그 바이든을 당선시킬 때 표가 이상한 증상이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바이든 당선표에 연방만 표시돼 있고요. 아래가 표시가 없어요. 그냥 빛난이에요. 그런 표가 태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쟤들 아무튼 그 뭐 어디서 생긴 표인지 몰라도 그 표 다 모았을 때 대통령 쪽은 바이든이 이겼는데 다운 밸럿은 그때 공화당이 많이 이겼다고요. 2020년 선거에서. 그랬다가 2021년 요번 선거에서 뉴저지니 뭐 몇 군데에서 있었던 거, 버지니아, 거기는 이제 다운 밸럿 선거죠, 전부. 연방 쪽 선거는 없었죠. 거기서 공화당이 압승했죠. 2022년 내년 11월 선거에서 다운 밸럿 더 볼 거 없습니다. 다운 밸럿은 공화당이 압승합니다. 그러면 윗 밸럿 위에 그 연방 쪽은 어디냐? 연방 하원, 상원. 거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중국은 시황제 체제로 바깥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그러한 노선으로 치닫고 있고 미국은 MTR 동맹의 승리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빵! 하고 부닥치죠. 언제부터? 미국의 연방 상하원이 돌아갈 때부터. 2023년 1월 3일부터.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2022년밖에 없습니다. 4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이 당선되는 경우에 이거는 뭐냐면은 종중파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맹 이탈파예요. 한미동맹을 깨버리자. 이재명 본인이 그러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소리 많이 하죠. 이재명 본인이. 쟤들 관점이 그거니까. 친일파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을 주물럭거려 왔다. 이게 쟤들 관점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말에서도 그런 게 묻어나잖아요. 그럼 동맹 이탈파라고요. 이거는. 문재인보다 100번 위험한 세력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동맹파거든요. 그럼 동맹파와 동맹 이탈파가 내년 선거에서 붙어가지고 내년에서 동맹 이탈파가 이겼다. 그러면 한반도는 이거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불쏘시개로 써버리죠. 답이 없는데. 또 그때 권력을 잡은 이재명이 불쏘시개 운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거라고요. 온 국민을 끌고서. 미국이 불쏘시개 운명으로 집어넣지 않더라도. 지가 알아서 불쏘시개 운명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교육선거에서 승리하고 정치혁신을 본격화해야 됩니다. 그때 정치혁신은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신속 진행시켜야 됩니다. 요소수 대란 같은 일 없어야 되죠. 히토류 뭐라 그러는데 히토류는 걱정 마세요. 히토류 안 주면은 우린 반도체 안 주면 돼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수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히토류 안 주면.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이렇게 위세를 떨기 시작을 하면 히토류라는 건 개발을 못해서 문제지 개발할 때는 천지사방이에요. 하다못해 탈레반이랑 손잡고서 아프간에서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막 가서 개발하면 되는 거고 혹은 캘리포니아 산지에 가서 개발하면 되는 거고 그게 광해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양의 흙을 채취해서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이 땅 거죽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광산 공해를 많이 일으킨다는 문제인 거지 그거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은 천지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뭐 해야 되냐. 미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줄타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행정부는 글로벌리스트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미 의회는 상하 양원을 다 MTR 동맹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정부 또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느 한쪽만 가서 줄 섰다가는 골로 가는 거예요. 이거 손해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한미동맹 좋죠.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한미동맹 좋죠. 하고 교과서적인 한미동맹을 표방을 하고 MTR과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사이에 한반도 정책에 대한 최상의 공통집합을 뽑아내야 돼요. 야, 이거는 너희도 인정할 수 있잖아. 이건 너희도 인정할 수 있잖아. 그 최상의 공통집합을 양쪽에 다 이익이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건 결국 뭐냐? 린치핀. 서태평양의 린치핀은 한반도다라고, 대한민국이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오바마가 얘기했어요. 오바마가. 린치핀이라는 게 뭐냐? 저게 사진입니다. 저 아시지만 저게 이제 풍력발전기 그 프로펠러잖아요. 풍력발전기 프로펠러 저게 뭐 길이가 뭐 50m, 60m 되죠. 굉장히 거대하죠. 저 가운데 붙잡고 돌아가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는 부위에 프로펠러를 딱 끼워 놓고서 고정을 시켰을 때 뭘로 하겠어요? 린치핀으로 하는 거예요. 조그만 핀이에요. 그게 빠지면은 돌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린치핀 보면 그냥 조금 막대 같은 핀인데 저런 이게 기계를 하다 보면 저런 게 많죠. 뭐 고정부에 이렇게 딱 하나, 특히 회전하는 회전체에 저런 게 많아요. 끼워갖고 고정시켜 놓는 거.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필수적이다. 저거 빠져버리면 재앙이 벌어진다. 그게 린치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오바마가 한반도의 그 가치를 너무 약소하게 본 거예요. 린치핀은 조그만 쇠토막 혹은 철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는 문명과 가치의 프론티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제조업 기반,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잠재적 문화 파워를 갖고 있는 데예요. 잠재적인. 그래서 야, 그거 여기를 쇼케이스로 삼아. 여기를 번영시켜 봐. 특히 앞으로 북한까지 해서 그럼 너희가 이기는 거야. 너희의 토대가 강화되는 거야. 라고 양쪽을 다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핵은요, 이제 소형화되고 점점 더 지능화되고 미국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미국과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사드와 미사일 방어입니다. 사드와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미국과 밀접한 협의를 해야 돼요. 저거는 양쪽 다 환영을 해요. MTR도 환영하고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쪽도 환영하고. 그다음 미국과의 경제 디커플링이죠. 이번에 이재용 저기 그 삼성 회장이 텍사스 가서 얘기할 때 거기 그 테일러시 그 오스틴의 근교 그 거기에 갈 때 그 연설하니까 그냥 삼성 하면서 그냥 계속 구호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제 커플링이죠. SK 그 다음에 또 LG 같은 데서 대규모로 미국의 배터리 공장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경제 커플링이에요. 미국과의 경제 커플링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는 디커플링 엄청 가야 돼요. 아까 그 요소수 같이 이렇게 그 우리가 탁 끊었을 때 개고생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5G 지금 이거 LGU 플러스가 들어다가 팔고 있잖아요. 이거 나라 말아먹을 짓이라고 나중에 이거 조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 서버 안 쓰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중국 네트워크 장비 선관위가 저거 중국 네트워크 장비 서버지 위에다가 깔아놓는 라우터니 뭐 방화벽이니 장비니 방화벽 장비가 보통 L4 스위치라 그래요. 레이어 4까지 들여다본다 그래서 L4 스위치인데 그런 거 다 지능형 장비여서 그 메이커가 뒷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뒷문 들어와서 조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AS를 해줘야 되니까. 그걸 인민해방군이 그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화웨이 같은 걸 갖다 쓰면 어떡하냐 이거야. 중앙선관위가. 그래서 저런 쪽은 우리의 목줄을 딱 조이는 저 첨단 분야는 중국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저런 일들을 해줘야 돼요. 새 정부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저걸 준비를 해놔야 2023년 1월부터 미중 사이에 빵 하고서 이제 그 세계대전급의 충돌이 막 격화돼 나갈 때 그걸 우리가 그 큰 피해 없이 혹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걸 새로운 기회 삼아서 나갈 수 있다고. 새로운 기회예요. 왜냐? 결국 그 충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아닌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생산기지의 확장으로 나가요. 그러면 중국이 아닌 새로운 생산기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새로운 생산기지가 만들어진다. 누가 가서 그 공장 가르치고 짓고 금형기술 전해주고 플라스틱, 레진 기술 전해주고 이러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제일 잘해요, 그거 전 세계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또 온다고요. 이 사업이라는 건, 경제라는 건 한 군데서 망가지면 다른 군데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종류의 4가지 과제를 내년에 해둬야 2023년부터 펼쳐지는 이 살벌한 지형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나갑니다. 또 번영하고. 자, 그걸 위해서 정정당당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언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자유공화파가 국힘의 진짜 주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 계시고 또 윤석열 후보도 뛰고 그래서 국힘이 점점 더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초고대 석거치 개판이 돼요. 거기에 심장, 뇌수, 척추 중심은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 자유공화파가 장악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 지금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www.jjdd.kr입니다. 정정당당은 선거 참관 감시운동 무결선거 네트워크 및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결선거 네트워크는 오늘 국힘 서울시당의 공명선거 추진단과 함께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국힘에서 처음으로 시당 차원이죠. 중앙당이든 광역당이든 간에 그런 급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참관 감시 운동을 자기 프로젝트로 추어들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 프로젝트에 시민과 결합한 것도 처음이고 우리가 집요하고 지능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아무 길도 안 보이지만 탄핵에 대한 부당성 제기하고 꿋꿋하게 박 대통령 옆에 버텼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오늘 나오시고 또 나오신 다음에도 말하자면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평당원 네트워크에서 국힘에 이제 들어가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들어가면 처음에는 별 성과 없는 듯 보여도 이게 또 시간이 쌓이면 대한민국의 자유공화 시스템을 세계 인류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